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대화의 틀을 깨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의의 두 번째 날인 내일은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 장면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베이징을 먼저 갑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수산성 청두에서 열리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그 계기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 네.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 상에 상당히 위기가 좀 고조가 되고 있고 또 교착 국면에도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중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시진핑 주석과는 2017년 12월에 한 2년쯤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만나는 게요. 정식 회담이 되겠는데 지금은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해결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예. 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지금 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그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또 교착 국면에 있는데 장기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국면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중국에 한한령이 남아 있다라고 하던데 예. 중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저희가 예. 그 당시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사드를 추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한미일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삼불 정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한한령이 너무 심했고 또 한중 관계가 상당히 교착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풀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또는 K-팝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상당히 얽매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제한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제한이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문제를 넘어서서 중거리 전략 핵무기 INF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덜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외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 문제가 훨씬 더 좀 중요한 문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현재까지 상황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요구하는 것을 사실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희한테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 또 중국에 갔었는데요. 예. 그 현재 상황도 상당히 좀 엄중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학자 간 교류 같은 것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특히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 푸는 데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풀린 상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양국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북길에 예. 한국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까?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 왔을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년 방한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이 봄쯤에요? 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주변 문제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가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면 한국을 통해서 미중 관계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시진핑의 외교 순위에서 조금 밀려났던 겁니다. 지난 6월 20일, 21일 북한을 갑자기 1박 2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됐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나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 레버리지를 좀 사용하려고 갔던 부분이 강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앞으로 올 때는 이제 한중 간에 조금 전에 한한령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중 간에 그 지금 모여 있는 또 그 누적되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한 예. 내년 봄 4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역할론이 굉장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앞서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방중 그리고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 논의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설명하고 말은 분명하게 안 합니다만 예. 현재 장거리 그 미사일 발사, 특히 ICBM 발사 아닙니까? 그것도 고각도 발사가 아니라 정상각도 발사합니다. 고각도로 보면은 갖다 내려올 때 재진입할 때 좀 약간 다르거든요. 정상각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그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ICBM에 대한 그 실험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지난 17일이죠. 유엔 안보리에다가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북한이 내 말 좀 들으면 적어서 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또는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가능성도 내게는 있다. 그러면 내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ICBM 발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습니다. 예. 방금 대북 제재 완화 얘기했는데 그 항목 중에 북한 노동자 예. 송환 시한 정액하는 부분 좀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2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바로 그 시한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뭐 해외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렇죠. 건데 예. 제가 듣기로 어제 중국 쪽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구멍, 허점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 가지 뭐 편법을 동원해서 북한 예. 노동자들이 그래도 중국에 체류해 있다. 중국에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에서 20만 이렇게 뭐 편차가 큰데요. 적어도 중국에 한 5만 정도 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취업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비자로 예, 들어갔다는 예.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12월 22일 이후부터는 다 내보내게 돼 있어요. 12월 22일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못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유예 기간을 24개월 줬는데 맞습니다. 중국이 그걸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취업 비자는 한 2, 3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한 2, 3개월짜리 인턴 비자를 줍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또 하나는 공무원 비자를 주면 공모 비자를 주면서 예. 공무원들은 1개월 동안 30일 동안 또 그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이런 것들을 해서 편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송환을 조금 막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월 22일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해외에서 돈벌이 하는 노동자들은 다 들어가야 예. 되는데 그거가 보고사항이 앞으로 90일 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엔에다가 맞습니다. 이행 조치를. 예. 그러면은 90일이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 이런 문제를 좀 조절해 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그 완화 조치에는 노동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협상을 할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최고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조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통제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제는 하지요. 유엔에서는 법적으로는 국가가 그것을 어겼을 때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국가를 제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을 우회적으로 제재는 예.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최대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일종의 좀 협조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어느 네. 정도의 이런 북핵 협상에서 협조를 요구를 할 텐데 네. 이런 부분에서의 구멍을 계속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게 실질적인 협조가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는 문제는 예. 원론적인 얘기는 하겠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비핵화를 만들게 하고 그거는 원론적인 측면이고 예. 사실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중 간의 문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우리 대통령이 아주 나서서 그 문제를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사실은 외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께 질문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보통 보면 관계 좋은 국가들끼리 정상 간 연말 앞두고 좀 우호적인 통화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 또 통화를 했다.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하고도 연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 통화를 했는데 왜 했을까? 또 통화 내용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되는 과정 속에 미국 분쟁이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체면이 구겼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랬고 중국 국내에서도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6%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더 집권을 좀 오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1차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진핑의 체면을 좀 세워주고요. 예. 또 그러면서 국내적인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시진핑이 북한과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전화는 압박을 가하는 거겠지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당신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내실은 그 본론이었었고요. 겉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시진핑 주석이 상당 부분 이번에 미중 합의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시진핑이 그래서 좀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부탁을 받는구나 이런 입장을 좀 받을 겁니다. 예.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도 사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의 레드라인은 ICBM 발사였는데 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ICBM 도발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 네. 미국의 징후를 보니까 이 레드라인이 ICBM이 아닐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좀 우회 정책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정책의 완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미국의 도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실제 움직임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 네. 겁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예.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멈출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 놓으면 그게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호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예. 정상적인 차원에서 정상발도로 ICBM을 미국까지 거리까지 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략 자산을 지금 재전개하거나 그다음에 정보 자산을 최대한 확충해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기관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 유관 분야에서 민간인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사실은 민간인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군사 정보입니다. 예. 네, 그것이 이제 좀 흘려진 거고요. 그걸 가지고 민간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측의 정보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 전략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북한은 ICBM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SLBM 같은 것도 한번 하는 거고요. 최후에 가면은 뭐 7차 핵 실험도 가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아주 단기간 내는 안 갈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저는 연말 연초를 기해서 ICBM과 상응하는 어떤 종류의 실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오늘 낮 예정돼 있고요. 오찬 회담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중 관계,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아직까지도 잠복된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 일단 오랜만에 그렇게 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만났어요. 네. 정말 지난번에 짧게 만나가지고 악수회동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잠깐 기억을 하는데 이번은 그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11월 달에도 2차례 정도 원래는 방콕이랑 칠레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칠레께 무산이 되면서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떤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의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과연 그거 전체를 소화해내서 그렇죠. 새로운 한중일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올해를 적어도 되돌아봤을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 출구가 없다라는 느낌의 답답함이라는 게 조금씩 그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해소되는 기미가 보였고요. 예. 그거를 마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듯 그 기류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저는 베이징에서 새 정상이 만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게 완벽하게 2019년을 그 새롭게 청산하는 출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만 적어도 2019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는 관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사실 계속해서 수출 규제 조치는 단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지난 20일에 3가지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조치를 네. 일본이 내놨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완벽한 조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만남 때 뭐 이런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양국 정상 간의 구체적인 언급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언급 자체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아베 수상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대로 결국 문제의 출발이 되는 것은 강제동원 재판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국제법의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위반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한국 쪽에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아베 수상은 원칙적인 언급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철회를 얘기하기는 저는 그 자리는 마땅치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국의 경산성 그다음에 한국의 산자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화 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무 라인이죠. 실무 예. 라인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양국 관계를 보면서 조금씩 진척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들 당연히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발언이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양국 간의 정상 간의 입장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네. 것들이 자연히 이제 실무 협상에서도 좀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2019년의 상황 우리가 이제 7월, 8월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수출 규제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히 강경하고 급박한 조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후과가 있을지조차도 가늠이 안 될 정도.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 스스로도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양국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확인된다면 일정 정도 2020년 상황에서부터는 조금씩 실무적인 예. 대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수출 규제를 넘어서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해서도 현재 나와 있는 조금의 새로운 것들을 기류들을 일본 나름대로도 판단하면서 양국의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 그런 것들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예, 하 교수님, 일본 국민들의 74%가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될 거다. 이번 회담만으로는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뭐 북핵 문제, 북한 문제 논의만 그칠 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한일 간의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겉핥기식 만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사 중에 하나가 일본 경제신문에서 조사한 것들인데요. 예. 과연 아베 수상이 한국에 양보를 해야 되는가 해서 70%가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지금 이른바 국민 감정의 수준에서 한일 관계를 호전시키는 기제는 정치권에도 없고 국민 감정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75분의 전화회담이 과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는 그 내용은 저는 한일 관계는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북핵 문제는 미국도 관련돼 있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한중일 회담에 생각보다는 그 북한 문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에서 한일 간 일정 정도 지소미아 연장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국이 협조할 수 있는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수출 규제나 강제동원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그 출구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수출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가 굉장히 난망하다라는 것을 안팎에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 부분에서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일 간의 현재의 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소미아
조건부 일단 연장을 네. 시켜놨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년 3월이 데드라인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멈출 건가 아니면 예전처럼 복원이 될 건가.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럼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을 양국해야 이게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소미아 지금 현재 연장 자체를 유예한 것은 미국 표현으로 리뉴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갱신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 그 한국의 갱신 유예라고, 그러니까 연장 유예라고 하는 부분을 번복할 만큼의 한국 국민들의 그리고 정치권의 반발을 살 만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일본 내부에서도 그 종료 유예가 일본 내부에도 긍정적이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반발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처럼의 느낌에서 어떤 결과를 나아가면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한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새로운 법안을 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1+알파라고들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두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네. 좀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양측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 한국에서는 그 무엇보다 돈을 받게 되면 예. 그 재단에서 돈을 받게 되면 결국 일본 정부의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무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사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것이고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수순이라면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일본 쪽에서는 반대로 이 얘기가 또다시 역으로 가게 되면 야 그러면 결국 일본 기업이 돈을 기부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죠. 내는 것이라면은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요건 현재 지금 일본의 경단련을 포함해서 경제 관계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희상안 자체는 이 자체가 완성되고 일종의 한일 간의 출구를 마련하는 그 교두보라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대화와 마찬가지 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일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재 고려대 통일요기안법부 교수,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